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읽어볼 논문은 모코 V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는 논문인데요. 모멘텀 컨트라스트 for unsupervised visual referential learning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AI의 그 유명한 레즈넷으로 유명한 카이밍 해라는 분이 퍼스트 저서를 맡고 쓰신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저희 그 오진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추얼 휴먼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에서 페이스 제너레이션과 데이터 전처리를 맡고 있는 오진우입니다. 제가 이 모코 V1을 논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사실 스타 저자의 논문이어가지고 네,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텐서플로우랑 좀 안 친해가지고 또 음, 혹시나 코드 볼 일이 있을 때 물론은 이번에 많이 못 봤지만요. 텐서플로우를 쓰기가 싫어가지고 이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가 논문을 고를 때 아무래도 스타 저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신뢰를 하고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고요. 그럼 발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인트로덕션과 모델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메서드와 실험 결과, 그리고 퓨처 워크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모코라는 모델은 모멘텀 컨트라스트라는 것의 줄임말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코 모델에서는 먼저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포지티브 페어끼리의 거리는 좁히고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거리를 멀리 띄워놓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모코에서는 딕셔너리 룩업 태스크를 위해서 이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모멘텀 컨트레스트를 하였습니다. 먼저 모코는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모코는 두 가지 가정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풍부하고 다양한 네거티브 샘플들로 구성된 큰 규모의 딕셔너리로부터 학습된 피처가 좋은 피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큰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큐 구조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키에 대한 인코더는 업데이트가 되지만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on the fly, 그러니까 뭐 즉각적으로 이제 인코딩 된다는 말이죠. on the fly지만 매 미니 배치마다 천천히 업데이트가 되는 키 인코더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로는 저번 주에 발표했던 CPC에도 사용됐던 인포 NC라는 로스를 사용하였고요. 네. 또 음, 그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상당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사용했던 태스크는 이제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라는 태스크였고요. 또 어, 또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네네. 그 네. 지우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좀 이제 생소한 단어라서요. 그 이제까지 저희가 다뤘던 논문에서 안 나왔던 단어인데요.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정의를 네.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바로 다음 장에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프리텍스트 태스크란 뭐냐면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연구자가 직접 문제를 정의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잘 푼 다음에 다른 태스크에서 쉽게 갖다 쓰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코 저자는 따로 이렇게 새로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하지 않았고요. 기존 네, MPID라는 논문, 61번 논문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같은 어, 사진에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키와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다른 이미지에서 이제 가져온 것을 이제 네거티브 페어링을 해줘 가지고 이 두 가지 피처 사이를 이제 벌려 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의미는 사실 어떤 특정 태스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모델에게 학습시키면 좋은 그런 오브젝티브 태스크의 총칭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 모코란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를 프리테스트 태스크로 지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로스는 인포 NC라는 로스이고요. 먼저 이제 저번 주 정두혜 님이 설명해 주셨던 NCE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봐보면은 어, 이제 타겟 밸류를 이제 타겟이 아닌 밸류들과 비교해 가지고 정답인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노이즈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이제 정답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단일 뭐 어떤 클래스여도 관계없고 이제 그냥 레이블이 0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info nc 로스는 음, 여기 그 다음 수식과 같은데요. 전체 n 플러스 1개의 샘플을 한 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그리고 그 네거티브 샘플로 구성을 해가지고 다 프로덕트로 유사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최적화된 네. density ratio를 추정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그 인코딩된 쿼리 Q와 딕셔너리의 키인 어, 인코디드 샘플 한 개, 이제 파스티브 샘플이죠. 파스티브 키와 그리고 그 여러 개의 그 Q로부터 가져온 네거티브 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코디드 키인 Q와 매치되는 딕셔너리 네, 파스티브 키랑 어, 이제 유사도가 높을 때 이제 포지티브 키의 유사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네거티브 키의 유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네네. 생각을 하면은 이 포지티브 키에 대한 Q에 음, 음, K 플러스 원 웨이 소프트맥스 음, 클래시파이어의 로그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네. 취한 이유는 이제 계산상 편리를 위해서 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제 네네. 대부분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들이 미니마이제이션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 로스를 최소화하려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그리고 첨언 네, 드리면요. 요게 이제 지금 시밀러리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네네, 항상 측정하고 있는 시밀러리티가 됐고 여기에 이게 이 그 논문에서는 그냥 더 프로덕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조이님이 발표해 주신 CPC1에서는 이게 이제 뭐였냐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었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었고요. CPC1 같은 그이 인포 NC 로스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는 포지티브 페어와의 그 시밀러리티가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분자에는 포지티브 페어와의 시밀러리티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네거티브 페어와의 시밀러리티의 합이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에 포지티브 페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그죠?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근데 이제 이 소프트맥스라는 수학의 엄밀성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굳이 얘를 분모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수식에서 얘네들을 쓰지 않고 얘네들만 가지고 수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마 그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좀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실제로는 요게 맞고 정의는 근데 요거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첨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쿼리와 키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이 쿼리와 키 인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unsupervised objective function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로스입니다. 여기서 그 XQ와 XK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따라서 다른데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패치 또는 컨텍스트 좀 패치의 셋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코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이나믹 딕셔너리를 구성하는 Q 구조입니다. 어, 뭐 이제 데이터 샘플들을 Q로서 딕셔너리를 구성함으로써 선행하는 미니 배치들로부터 인코딩된 키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Q를 도입하면 딕셔너리 사이즈가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딕셔너리 사이즈를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에 독립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적은 네네. 이 딕셔너리,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네. 그 질문이 그러면은 그 딕셔너리의 크기는 그 미니 배치의 뭐 정수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가 상관없이 더 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상관없이 클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네. 논문에 어떤 언급이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아, 네. 네. 논문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딕셔너리의 데이터 샘플들은 프로그레시브하게 대체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매니 배치 데이터 샘플들이 딕셔너리 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미니 배치의 데이터 샘플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항상 전체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부분 집합을 나타내지만 이 딕셔너리를 유지하는 추가적인 계산은 매니저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미니 배치에 대해 인코딩된 키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키들과 가장 제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미니 배치를 에 대한 키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딕셔너리 Q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잠시만요. 기범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왜 Q의 형태를 취한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제 이거는 뒤에 얘기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계속 그 키에 대한 인코더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코더가 변하게 되면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Q 형태를 취해서 좀 가장 그 오래된 인코더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덜 된 인코더로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Q에서 디큐잉 해줌으로써 좀 더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Q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만 첨언할게요. 요거가 이제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가 이게 길게 있어요. 크게. 이 크기는 아까 말씀 주신 처럼 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요 안에 키가 되는 인스턴스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여기 이제 키가 무수히 많은 건데
근데 그 키가 업데이트 된 단위가 미니 배치 사이즈로 업데이트 된다고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Q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엔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할 것이냐면 어떤 Q가 어떤 미니 배치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미니 배치가 이제 그 Q에서 나올 건지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딕셔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 그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단위는 미니 배치이고 그런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Q라는 그런 자료 구조를 갖다 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죠. 계속 질문 주셨는데 학습을 진행할 때 현재 Q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Q의 끝단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진우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를 이 딕셔너리 사이즈인 K를 특정 값으로 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키라고 하죠. 여기 안에는 그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턴스를 키라고 하는데 그 키를 모두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직접 모두 사용한다기보다는 샘플링을 통해서 그 배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선택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쵸. 샘플링. 네네. 로스 안에 들어가는 그 로스의 네거티브의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선택이 돼서 사용이 될 것이고 뭐 결국 모두가 샘플링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수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네. 그래서 라지 사이즈 딕셔너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모멘텀 인코더, 아니, 모멘텀 업데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Q 구조의 딕셔너리를 사용하면서 라지 사이즈 네거티브 키 샘플들을 잘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그 키 인코더를 학습시킬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먼저 그 키 인코더에 그라디언트를 흘려주며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Q 구조에 이제 라지 사이즈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네. 네, 키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키들에 대해서 그 그라디언트를 흘려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터랙터블 하게 되고요. 음,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쿼리 인코더 FQ에서 쿼리 인코더 FQ에서 키 인코더 FK의 그라디언트를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그 디태치를 하면서 이렇게 네네.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 네, 왜 이런 그럴까요? 어, 그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기에 있는 모멘텀 m이 1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0, 빵이 0이, 되는 0이 0이 되는 되는 거. 거죠. 네. 네네네네. 여기 좀 페일에 해당한 부분이 아, 있고 네네. 그냥 카피를 하는 부분인데 m이 크면 클수록 이전 모멘텀 인코더의 값이 남아 있는 거죠. 그쵸. 네네. 그 0을 했다는 거는 그 Q 인코더의 값을 그대로 복붙해서 바로 그냥 바꿔줬다는 얘기, 그죠? 네, 네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왜냐면은 FQ가 계속적으로 그라디언트가 흘려지면서 업데이트가 되죠. 그런데 음, 이걸 그대로 복사해 준다는 얘기는 그 빠르게 변하는 인코더를 이제 그 키 인코더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네네. 되면은 그 이 모멘텀 그 키에 대한 인코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죠. 이제 그 우리의 목적인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데 완전히 위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당연하게도 실험에서도 완전히 그 네네. 꽝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쟤네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이 카이밍 해가 제일 처음에 가설했던 거는 그냥 쿼리 인코더의 값을 모멘텀 인코더로 복붙해서 바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의 값이 너무 확확 변해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케이를 두어가지고 모멘텀 인컨터의 이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그 모멘텀 업데이트의 그 웨이트 값을 보니까 거의 0.999 그러니까 엄청 거의 매우 천천히 변하게 되는 그런 인코더 값으로 설정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네네. 가정을 그 나중에 실험하다가 나중에 고쳐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논문을 쓸 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인코더 때문에 이제 키 레프레젠테이션 컨시스턴시를 음, 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 음. 업데이트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저 M 값이 도메인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슬로우라는 그 맥락에서는 다 맞는데 저 옵티멀 N 값은 사실 도메인 데이터셋마다 다 달라서 저거를 사실상 튜닝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모코도 마찬가지고 요 모코 2, 모코 3 뭐 뒤에 나오는 뭐 BYO의 이런 논문들이 다 이런 형식 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M 값을 튜닝하는 게 일이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군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기호들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FK에 대한 파라미터를 세타 K로 만든 거고요. 이제 Q는 이제 FQ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Q 안에 있는 인코디드 키 레프레젠테이션들은 그 미니 배치마다 서로 다른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그 큰 모멘텀 값을 넣어줌으로써 천천히 변하는 그 네네. 인코더로서 이제 인코딩이 되었기 때문에 인코더들 간의 차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큰 모멘텀 값일수록 작은 모멘텀 값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이제 천천히 업데이트되는 키 인코더가 Q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속 그 강조를 하지만은 모코에서 말하는 거는 크고 일관성 있는 딕셔너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코는 Q 형태의 딕셔너리와 그 모멘텀 업데이트를 이용한 키 인코더의 변화로 이걸 가능하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모코가 기존의 유사한 방법들과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엔드 투 엔드라고 했냐면 이제 쿼리랑 키 인코더를 다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현재 미니 배치 샘플들을 딕셔너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키 레프레젠테이션의 컨시스턴시를 잘 유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은 인코더에 의해서 인코딩이 되었으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단점이 뭘까요? 이 딕셔너리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미니 배치 사이즈도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또 GPU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GPU가 터질 수도 있고요. 또 네네. 너무 커지게 된다. 그 GPU가 허락을 해도 그 네. 미니 배치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된다고 하면 해도 그 라지 미니 배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생겨가지고 챌린징하다고 네네. 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음. 그렇게 큰 규모까지 안 해봐가지고 음.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모르겠네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에 우리가 CPC1 공부할 때 어떤 교훈이 있었냐면 그 컨트라스트 브런이 기본적으로 잘 되기 위해선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는 교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키 부분에 이제 결국 네거티브 샘플들이 들어가는 건데 요 그 엔드 투 엔 방식을 취하면 지훈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네거티브 개수가 미니 배치 사이즈에 제약이 돼요. 네. 그래서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 네거티브의 개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약 조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논문의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양쪽으로 흘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적인 제약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제 메모리 뱅크나 모코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 여러 실험을 해보다가 이제 이 모코라는 방식으로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사실 메모리 뱅크 방식도 굉장히 저는 참신했는데, 음, 음. 어, 사실상 그 단점이 드러났죠. 그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없다. 네네. 사실 일단은 그, 저 메모리 뱅크 방식이 네, 그거랑 그냥 저희 그 쿼리 인코더의 웨이트를 그냥 복붙해 주는 방식이랑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리 인코딩을 다 해놓고 거기서 가져오는 방식이잖아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키에 대한 모든 인코딩을 사전에 다 해놓고 그거를 이제 메모리 뱅크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키를 가져오는 방식이 이제 메모리 뱅크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단점이 있다고 하면 메모리가 커야 된다, 엄청. 그리고 업데이트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려면 전체를 다 또 인코딩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네. 이 메모리 뱅크를 사용한 61번 논문에서는 그 음, 사실 여기서 업데이트라는 거는 그 키 인코더 자체를 업데이트를 한다기보다는 음, 그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네네. 미니비트마다.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 뱅크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방법은 사실 여기도 그 모멘텀 업데이트 방법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 음, 그 모코에서 사용한 모멘텀 업데이트 방법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읽어보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쟤는 메모리 뱅크는 전체 데이터셋을 다 메모리에 올리는 방식이고 네, 이 모멘텀 업데이트 방식은 아까 그 기범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그 큐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일종의 그 중간 버퍼를 주는 느낌?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여기는 인코더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하진 않으니까 뭐 음, 어, 그나마 얘보다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좀 적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그 제약은 없겠죠. 그 뭐죠? 미니 배치 사이즈에 대한 제약은 없어지겠죠. 네네 그쵸 그쵸 그래서 원하는 만큼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로스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음, 딕셔너리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제 네, 컨시스턴시를 음, 좀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음, 모코는 이제 앞에서 해드렸다시피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된 어, 인코더로 새로운 키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을 하고 그거를 이제 큐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또 게다가 요 모멘텀 업데이트 이 61번의 모멘텀 업데이트보다 이제 모코의 모멘텀 업데이트가 좀 더 메모리 이피션트하고 어, 어, 빌리언 스케일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술했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또 모코의 장점은 이제 어, 키 인코더를 이제 그때그때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요. 또 네, 네. 메모리 뱅크처럼 딕셔너리 사이즈도 크게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 이제 모코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을 이제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이 된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 뒤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그 이미진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네. 딕셔너리 사이즈에 따라서
네. 애큐러시를 보여주는 건데 그 엔드-투-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딕셔너리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실험을 1024까지밖에 실험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 뱅크는 더 키웠지만은 성능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가 모두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 안에 포지티브 페어도 있고 네거티브 페어도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모멘텀 인코더에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모멘텀 인코더에는 퍼스티브 페어와 근데 키 인코더는 다 공유가 퍼스티브나 네거티브나 둘 다 공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전체 데이터 셋에서 현재 쿼리 하나가 현재 키 인스턴스 하나가 쿼리가 되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서 현재 큐 안에 들어와 있는 키들 안에서 포지티브도 있을 수 있고 네거티브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네거티브만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포지티브는 어디서 올까요? 퍼스티브는 이제 어떤 이제 Q와 같은 이미지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네. 퍼스티브 샘플을 만들어 주는데 그 뒤쪽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지티브는 따로 이 그림에서 나오진 않고 따로 네네. 만들고 네거티브만 모멘텀 인코더로 업데이트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퍼스티브 키는 이제 로스 마지막 계산할 때 네, 같이 컨캣이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같은 이미지에다가 그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함으로써 두 가지 랜덤한 뷰를 갖도록 해주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포지티브 페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요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파스티브 키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 쿼리가 되는 겁니다. 요 네거티브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딕셔너리에서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의 인코더 각각의 인코더 FQ와 FK는 이제 CNN 계열 어떤 것이든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레지넷 계열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지넷 저자가 이제 여기 지금 요코 논문의 일저자죠.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세팅과 인코더는 이제 요 61번 MPID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랜덤하게 리사이징된 이미지에다가 224 곱하기 224 픽셀을 사이즈로 이제 크롭핑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랜덤 컬러 지터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비전 쪽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랜덤하게 이제 밝기랑 뭐 컨트라스트랑 세츄레이션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젠탈 플립을 또 랜덤하게 진행을 해주고요. 그레이스케일 네네. 컨버전도 진행해주고요. 네. 또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그 마지막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128차원의 아웃풋을 뱉는 레지넷인데요. 네네. 이제 이 아웃풋 벡터가 이제 L2 놈으로 노멀라이즈 된 다음에 이제 쿼리나 키 인코더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건 네. 61번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테크닉으로는 셔플링 배치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레지넷에서는 쿼리와 키의 인코더 FQ와 FK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란 건 다 아시겠죠? 한번 설명하자면은 각 배치별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정규화를 하는 테크닉이죠. 근데 실험을 하면서 이 배치놈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하는 거를 방해를 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치놈에 의해서 이제 배치된 샘플 간에 인포메이션 리기 생기면서 이제 모델이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이제 치팅을 하게 돼가지고 로 로스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저자들이 말하고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셔플링 배치놈, 셔플링 음, 비엔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멀티플 GPU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배치놈은 각 GPU에서 독립적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되게 신박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걸 구현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키 인코더 FK에 대해서는 GPU 간에 이제 샘플 디스트리뷰션 하기 전에 미니 네, 배치 샘플의 순서를 셔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코더가 통과한 후엔 다시 순서는 돌아오고요. 네, 그리고 쿼리 인코더 FQ에 대한 미니 배치 샘플 순서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쿼리와 쿼리의 파스티브 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배치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सब셋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치팅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장점을 이제 트레이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셔플링 배치놈 방법은 이제 실험에서 엔드투엔드 모델과 모코 모델에 적용해가지고 어블레이션 음, 스터디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메모리 뱅크 모델에서는 이제 파스티브 키들이 이제 과거에 다른 미니 배치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치팅 이슈가 없어가지고 따로 적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모코의 다이나믹 딕셔너리를 이제 전체 흐름과 수도 코드와 함께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떤 이미지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제 가져온 다음에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랜덤하게 하게 되니까 이제 뭐 같은 이미지로부터 XQ와 XK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같은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 되겠죠. 같은 이미지지만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발생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음, 이제 쿼리 인코더와 키 인코더를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키 인코더를 통과시킬 때는 디태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흐르는 걸 음, 막아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 파스티브 키가 여기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네거티브 키들은 이 Q라는 딕셔너리 Q에서 K의 네거티브 키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컨캣을 해주게 되고요. 컨캣을 할 때는 잠시만요. 컨캣은 이제 사실 구현상으로는 나중에 되긴 하는데 어, 이제 여기서 아예 그 요게 그 역할이죠. 다 프로덕트를 하는 역할이죠. 네, 네, 프로덕트와 컨캣이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멘텀 인코더가 그 미니 배치 마지막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모멘텀과 함께 곱해져가지고 그냥 복사를 하되 이제 모멘텀과 함께 이제 곱해지니까 천천히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데이트 된 거 가지고 이 파스티브 키를 다시 인코딩을 하는데 아니 그 키를 아니다. 그쵸? 키를 하나를 이제 여기 그 큐에 넣고 이제 새로 인코딩 됐으니까 큐에 넣고 가장 오래된 시점에서 인코딩 된 것들을 이제 여기서 디큐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물어봤던 게 이 그럼 네. 디큐잉의 단위가 그러니까 인큐인 디큐잉의 단위가 미니 배치잖아요. 네네. 그 딕셔너리 사이즈가 그래서 미니 배치의 정수배인지 물어봤던 게 사실 요것 때문에 물었거든요. 아, 제가 네. 그러면 그 포인트를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논문에 네,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네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좀 구현적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구현할 때는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다음으로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은 두 가지인데요. 네. 이미지넷과 이제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인데, 원래는 그 이미지넷 1K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 여기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그 클래스가 사실 쓰이지 않잖아요. 레이블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 1밀리언 이미지 개수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미지넷 1M과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해서 사용됐었으니까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잘 분포가 돼 있죠. 네. 그리고 또 아이코닉 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코닉 뷰대로 이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잠깐 네, 첨언 드리면 그냥 그 혹시 나중에 그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제 보통 프리테스트 때 용으로 데이터셋 많이 선정하실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 선택하기 쉬운 게 이미 그 레이블드로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터셋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레이블을 떼고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이잖아요. 네, 그때 레이블 개수가 클래스의 개수가 최대한 많은 데이터셋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스 개수가 되게 작지만, 그러니까 데이터셋 굉장히 큰데 클래스 개수가 굉장히 작은 걸로 선택하게 되면은 그 네거티브가 다양하게 안 뽑힙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지넷은 10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클래스이고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첨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데이터셋은 굉장히 약간 그 야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내부 음,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그 인스타그램 이미지들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음, 합니다. 한 음, 이제 음, 거의 1빌리언에 가까운 건데, 어,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해시태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걸린 음. 해시태그가 이제 이미지넷의 클래스와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어, 아하. 네, 이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레이블링은 돼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음, 해시태그 막 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큐레이트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막 긁어온 거니까 이제 분포가 언밸런스 하고요. 뭐 음, 여러 아이코닉 뷰와 뭐 씬 레벨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실 참 이거는 대기업만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여기랑 또 구글도 그 유튜브 네, 그렇죠, 자기네 데이터 있으니까 다 가져와가 대규모로 그렇죠. 하잖아요. 이거 퍼블릭 데이터셋 아닌 거죠? 인스타그램 원비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 내부 데이터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그 연구에 사용을 해도 라이센스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거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더 어떨지 모릅니다. 음, 분명히 그렇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중인 데이터를 막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약관이나 그런 데 잘 그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게 그 약관에서 만약에 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아무리 저희가 DB로 쌓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네, 음, 음,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했고요. 뭐, 네, 그 이미지넷을 트레이닝할 때와 그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할 때 좀 세팅이 다른데요. 어, 그 트레이닝할 때는 8개 GPU에 256 미니 배치 사용했고, 200 에폭 동안 이제 러닝 레이트를 0.03에서 120과 160대 0.1만큼 곱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워낙 데이터가 커가지고 약 1.25 이터레이션? 아니야, 1.4 에폭밖에 학습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62,500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0.9를 곱해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64개 GPU를 그 1024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습된 모코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하는 리니어 이발루에이션 방법으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리니어 이발루에이션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을 이제 프리즈하고 그 위에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얹어가지고 학습 후 결과를 측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모코는 뭐 특별한 패치드 인풋이나 뭐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 모델이 이제 발표된 당시 기준으로 다른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방법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좀 소타를 찍었는데 이게 너무 슬프게도 좀 지나니까 이제 싱클리어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바로 뺏겨 버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전성기가 되게 짧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0년도 있죠, 이게 발표된 게. 그쵸, 2020년입니다. 그 연도는 참으로 대단했다고 할 수 있는 연도인 게 거의 싱클레어가 버전 2까지 나오고 모코가 버전 3까지 나오고 BYOL 나오고 해서 거의 1년 만에 그 이게 지금 이미지넷 슈퍼바이즈드 그 어큐러시 소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점이었나요? 아마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지금 68.6이잖아요. 네, 네네. 대단했던 한 해,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20년은 그죠? 네, 네네. 그렇군요. 사실 음, 그 뒤쪽에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그 또 네네. 이 모코 저자가 싱클리어가 발표된 걸 보고 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그렇죠. 테크니컬 리포트로 또 그 싱클레어에 적용됐던 테크닉들을 좀 적용을 해서 모코 버전 음, 2를 음,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음. 싱클레어를 또 깔짝 넘기는 걸 또 보여줬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모코는 또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학습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모델을 이용한 경우보다 좀 더 좋은 오브젝티브 디텍션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웰퍼스 뭐나 이제 직소 등의 다른 언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보다도 오브젝티브 디텍션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태스크 자체를 직접 공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직접 해본 적 없어가지고 조금 자세한 설명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프리, 어, 세그멘테이션 등의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가져가가지고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모두 다른 모델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퓨처 워크로는 사실 뭐 디스커션 관련해서는 언급이 된 것이 많이 없긴 한데요. 그 뒤에 이제 말씀드렸던 싱클레어랑 이제 모코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싱클레어에서 사용됐던 어, MLP 헤드와 이제 또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코사인 어닐링 그리고 그 에폭을 좀 더 학습을 해가지고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가지고 모코 버전 2로 한 70 초반대까지 성능을 올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 모코가 메모리 이피션트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아마 싱클레어가 원래는 다음 주인데 이제 다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네네. 네.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뭔가 그 이게 아,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거는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의 이제 스케줄 조정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혹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스케줄 조정을 하셨구나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네네네. 났습니다. 네네. 뭐 저는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이 발표를 더 하실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좀 더 우선을 하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모코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네, 저의 발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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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 진우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혹시 그러면 요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뭐 이 논문에 대한 평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좀 저 같았으면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 아이디어인데 되게 음, 간단하지만 신박한 아이디어로 좀 소타를 음, 찍었던 게 좀 흥미로웠고요. 근데 네네. 그 소타를 찍었는데 제가 맡은 논문이 금방 소타를 뺏겼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그러면은 또 네. 그 위에 논문 읽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네네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제 도메인 자체가 음, 그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많이 쓴 도메인이 아니어가지고 네. 슈퍼바이즈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좀 언스퍼바이즈 계열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음, 오늘 좀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레에 네네. 겁먹고만 있었던 이 언스퍼바이즈 러닝 계열 어, 모델들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그렇군요. 실무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공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드리면요. 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CPC를 읽었잖아요. 네, CPC에서 이제 두혜님이 말씀해주신 굉장히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잘 되려면은 네가티브 샘플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배치 네가티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배치 네가티브는 꼭 랜덤 샘플링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티브 개수가 많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2020년도 당시에 이 페이스북 AI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키워야 되는데 그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제약에 부딪혔냐면 배치 사이즈의 제약이 결국 GPU 메모리의 제약이다라는 것에 부딪혔을 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멘텀 인코더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인코더라는 건 사실 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모코가 그 싱클레어의 금방 왕관을 뺏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싱클레어는 모멘텀 인코더 베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 인코더라는 하나의 그 기술 엣지가 이후 다른 논문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최고 앞서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데이터 투백이나 그런 논문들도 사실 여전히 모멘텀 인코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소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인코더를 썼고 그걸 썼을 때 그냥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인컨시스턴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방식으로 키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제안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고 비록 왕관은 금방 뺏겼지만 예, 후대에 계속 영향력이 있는 그런 페이퍼로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논문에서 그럼 뭘 캐치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모멘텀 인코더를 제안을 했고, 최초로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되게 어떤 가설을 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잘 캐치하면 다음 논문을 읽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